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열어두는 듯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8월 1일 부과 연장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락가락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뉴욕 3대 증시 역시 엇갈린 행보를 보였고요.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연일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유신익 KBWN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시간이 유예된 것은 좀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엄포를 놓기 시작했고 우리 한미 협상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리에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출발의 컨셉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 당연히 이게 동맹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유지를 시켜주고 과다한 비용 청구는 이거는 용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병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트럼프 입장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본인들은 방위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최근에 방위비와 관련되는 증액을 또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2차례에 걸쳐서 증액 요구가 이루어졌습니까? 20여 총리가 처음에 달려가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을 해주자라고 하니까 이제 재무성에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화답을 해가지고 GDP 대비 2% 이상의 증액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 증액을 또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 동맹국들에게도 사실 이제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받아내고 뽑아낼 것은 다 뽑아내겠다. 그래야지만 협정이 완료가 된다는 샘플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가장 긍정적이었던 국가는 사실 영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항공,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품들을 롤스로이스에게 제공받으면서 영국이 미국차의 시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제 확대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는 협상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그런 방위비, 그다음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뭔가 좀 딜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협의와 또 지연, 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도 해볼 텐데 관세 협상 마감일을 8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 안에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면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8월 1일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나 말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대로 25%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직 경제 역량에 대한 여부를 생각하기엔 좀 이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7년도부터 1기 때 트럼프 관세가 시작됐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시리즈별로 네. 스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17, 18년도 동안에는 압박을 하면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매기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사례로 들자면 사실상 관세를 높인다고 하면서도 대략 3번여 정도의 기회, 그러니까 관세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높이면서도 계속 협상 조율을 해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은 계속 마련을 해주면서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8년도 이후 이제 거의 18년도 후반기, 하반기쯤부터인데요. 그때부터는 관세 때문에 자국의 경제,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반적인 또 와해 모드로 갑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8월 1일자가 되면은 우리는 관세가 정해지고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빼박, 그러니까 빼지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협상 조율의 과정들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1기 때 했던 협상의 전략을 보면 항상 먼저 준 듯한 제스처들과 먼저 약속을 하는 그런 이제 표시들, 네. 이제 공헌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 네. 경제 입장에서는 그런 공헌도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부분들, 네. 특히 미국이 원하는 산업 부분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의 부품이나 생산품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수출 기업입니다. 항상 거론이 되는 게 뭐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이 될 텐데 주가 자체로는 이미 그 우려가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전 세계하고 같이 경쟁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세 뭐 25%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라기보다는 일본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건데 관세 협상이 조금 미진한 상태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진을 했던 일본산 브랜드가 미국에서 렉서스라든지 인피니티와 같은 여러 가지 닛산 이런 브랜드들이 그동안에 좋은 가격과 가성비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쟁하는 국가 기업들하고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관세를 우리가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관세 정책이 지금처럼 약간 지지부진해지거나 네. 빨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자동차 업계들이 그 빈틈을 타고 쉐어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을 기회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그렇게 악화되는 경로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쉐어를 뺏어가는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유럽의 자동차 그 브랜드들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렇게 큰 약진을 벌이지 못한 게 거의 3, 4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상대로 누가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얼마 전 나온 그 브릭스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트럼프의 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성토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으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쐐기를 박는 바위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럼 바위가 나타났을 때 이 바위를 부딪히고서 완전히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바위 때문에 멈추거나 이런 비유를 드린 것은 이미 18년,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노멀화되고 하면서 이미 신흥국뿐만 아니라 주요 그 생산 국가, 금속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많은 생산 국가들이 금수 조치를 하거나 자국의 어떤 이제 국유화 산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국제무역위원회에 이것은 반덤핑이다 혹은 이것은 잘못된 무역 정책이다라고 피소를 하는 사례가 급진적으로 이미 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또 한 번 쐐기를 박아준 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인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무역 질서 자체가 예전처럼 사실은 상호 인지상정의 합리적 수준 하에서 교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상대 국가를 피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한테 수출을 금지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큰 틀을 미국이 기준을 갖다가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교역의 증가율 자체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타파할 만한 자국의 내수 성장이라든지 금융화 정책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고 그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출의 교역 증가 폭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가 맞지만 특정한 기술 산업이 기업이 더 파고 나가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가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해당 기업들이 있다 보면 네. 더 주가가 부각될 수 있고 금융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목표였는데 현 시점에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치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맞다, 베센트는 맞다. 그다음에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도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숫자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죠. 왜냐하면 이번에 세금 감면과 관련되는 이제 세금 감면이 있고 개인들에 대한 세액 공제, 그다음에 반도체 세액 공제가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돈을 덜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은 뭐 10년간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4년 동안에 최대치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1조 달러 이상은 이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관세를 열심히 매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년 동안 1조 달러 세입 못 벌어들인 거, 미국 정부가 못 벌어들인 만큼 더 돈을 예를 들어서 관세 수입으로라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 때 실적을 놓고 보면 물론 관세 협상 자체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들인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수입은 5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관세를 매기니까 그대로 이제 수출을, 그러니까 상대 국가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을 하면서 충분히 세금을 관세로 미국 정부한테 세금을 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가 높아지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미리 사놓고 비싸지면 더 이상 사지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 네.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경향성.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 심리의 위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경기 전반으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 패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 자체의 악화, 즉 돈을 풀고 경기와 관련돼서 세금,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부양을 하니까 좋기는 한데 돈은 많은데 심리는 계속 꽁꽁 얼어붙는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감세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감세를 두고 뭐 세금 감면 연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박사님께서는 인플레 조정 세금 인하로 보신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공화당에서 처음에 이제 세제 관련돼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연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 대비해서 인플레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2% 정도씩은 좀 감면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네. 개인들의 소비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 조정 세금 감면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폭, 소득의 범위를 갖다가 확 넓혀줍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최고소득자에 대한 이제 7분위로 나눠가지고 최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부부합산 소득을 한 10억 원 이상이면은 49%의 이제 세율을 매겼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BBB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더 뷰티풀 이제 빅 네. 뷰티풀 원이라는 이 감면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부합산 소득 15억 이상이면서 이런 분들에게 47%를 매기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인플레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최고 소득을 10억으로 봤다면 지금은 15억. 그러니까 50%를 반영했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가계의 그 세후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굉장히 확장적으로 늘려줬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인플레 조정 세율 인하나 이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네. 혜택이 들어간 것이다. 이것과 또 별도로 세액공제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상의 이제 선물 꾸러미가 개인들한테 주어진 셈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세금 인하는 경기 부양에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감세안을 살펴보면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증액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증액을 하고 앞으로 지출에 대한 결의를 빨리 이제 결정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대선 캠페인 그다음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 제가 이거 세 세트를 항상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나와 있는 게 5조 달러 앞으로 5조 달러 이상 안 쓸 수 있느냐 4년을 지켜놓고 봤을 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트럼프는 사실은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 전에 CBDC라는 것을 미국 내에서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테스트를 했지만 CBDC를 갑자기 버려버리고 지금 완벽하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완전히 변형해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 유관 기관도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받게 되죠. 그 현금 중에는 당연히 지급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교환을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코인 이제 되찾아갈게요. 아니 코인 이제는 반납할게요. 돈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지급 준비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예금처럼 가용 가능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재정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보폭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순한 기존 부채만 가지고 증액해서 5조 달러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걸 추가로 하여서 앞으로의 재정 정책을 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죠. 부채, 기존 부채는 적정하게 관리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암호자산, 암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유동성을 네. 풀겠다라는 입장과 동일하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사이트 있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세에 따른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증시나 채권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자산 시장의 매력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랠리를 어느 정도 보여왔다가 우리가 이제 그 리밋선이죠. 깔딱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선을 갖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못 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인들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한 개인들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제 혜택 이상으로 트럼프가 초기에 취임할 때 외쳤던 모든 정책의 기반은 뭐냐면 핵심 성장 산업을 키우겠다였습니다. 네. 우주 산업 키우겠다고 했고 테슬라 키우겠다고 했고 중간에 우리 AI 소프트웨어 쪽까지도 키우겠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의 자극을 받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산안의 규모 패턴을 보시면은 키우겠다고 증액하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증액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주항공 산업도 취임할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키우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근데 22년도에 우주항공 산업 이제 22년도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예산안이 우주항공 쪽에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게끔 예산안 투입 금액이 예정된 게 거의 600억 달러 이상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결정된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예산을 보면은 20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불과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하고의 트러블도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을 일으키는 예산과 재정 정책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의 패턴도 사실은 유동성만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뿐이지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이외에는 특별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 즉 매력도 자체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 즉 약간의 뉴트럴한 상황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증시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가 관세로 살짝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전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트럼프는 강력한 사람이고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정적 부담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반향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가 발행을 해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반대도 없이 실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잠깐 관점을 달리해서 해보시면 약속을 많이 해놓고 안 지키고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과 전혀 기대가 없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어떤 쪽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는 미국이고 후자는 지금 한국인 네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경기 역행적 투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험적으로 지출을 하겠다는 정책들, 그다음에 주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서야 시행되고 있으니까 사실 모멘텀이나 그리고 연말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미국에 대한 매력도는 사실은 계속 뉴트럴한 상태가 이어지는 반면에 한국이 오히려 매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단기에 끝나는 그런 정도의 정책 변화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슈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레버리지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네. 정리를 네. 하면 그 전에 CBDC라고 하는 거는 종이 1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종이 돈이 있습니다. 네. 근데 CBDC는 다음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 발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종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총 2,000원의 돈을 찍어냈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종이화폐로 2,000원이 찍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원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 즉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똑같은 돈이었던 거고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바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00원을 가진 누군가는 그 발행사한테 2,000원을 맡겨두고 그 다음에 2,000원어치 코인을 주세요. 스테이블 코인을 주세요. 그 받아서 자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2,000원 이제 네네. 예금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2,000원을 가지고 딴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 2,000원 코인 가지고 딴 데 가서 투자해서 또 돈 벌고 있고 내 2,000원은 또 예금돼 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벌이고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2,000원 하나 가지고 4,000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자를 얻게 되면 2% 적은 이자율을 하더라도 양쪽에서 이자를 얻으면 4%가 되겠죠. 네. 네. 즉 레버리지화가 된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랬지만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 특히 MMF나 채권시장으로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레버리지 확대와 함께 금융의 유동성들은 상당히 풍부해질 거다. 물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먼저 보는 국가는 어디냐? 당연히 자산에 대한 수요나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미국 MMF와 채권 시장이 될 것이고 네. 그 외에는 미국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찍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약정 그리고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나라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느냐,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돼서 레버리지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화죠. 레버리지 확대와 함께 금융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내일은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이창용 총재가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통위 어떤 동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스페셜 리포트도 있었지만 한은의 입장 그리고 한은 총재님의 입장을 보시면 사실은 자영업자와 내수만을 놓고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1% 미만의 충격적인 성장률이기 때문에 한은은 금리로서 사실은 금리 조절 정책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네. 금리로서는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의 여지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최소 뭐 적게는 25bp 아니면 많게는 50bp 이상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문구대로 한다면 사실 우리의 기준금리 추세는 거의 코로나 수준에 육박하거나 그것보다 하회할 가능성까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 버블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약간의 이제 컨트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속도는 조금 늦추거나 이미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대출 관련된 정책들이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사실 이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 인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추경과 확장 재정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인데요.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에는 일단은 추경에 의해서 우리 그동안에 보시면은 이제 내수의 성장, 특히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거의 기여를 못해서 왔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소폭의 마이너스를 보여왔는데요. 하반기에는 돈이 풀릴 예정이 있고 특히 추경을 통해서 단순한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나 심리 자체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3분기와 4분기를 놓고 본다면 소비에 약간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지금 듀얼로 지금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과 가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분과 수출 혹은 성장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들이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초반까지 이 턴어라운드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있다. 특히 내수 산업이 좀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핵심 성장 산업들의 재정 지출 효과가 충분히 이번 연도 안에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하반기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신익 KBWM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